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비극 6.25 전쟁.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했지만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는 극적으로 역전됐고 국군은 10월 말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면서 1951년 1월 다시 서울을 내준 일사후퇴, 그리고 같은 해 6월까지 치열한 격전이 계속됩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실제 휴전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로부터 2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쟁 기간 3년 1개월 중 무려 2년 동안 휴전 협상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수많은 청춘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1951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역사,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950년 10월) 중공이 전쟁에 개입하자 미국은 중공이나 소련과의 전면전은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25 전쟁의 군사적 승리를 단념한 것입니다. 1951년 6월 유엔군이 재반격에 성공해 38선 일대까지 진격하자 미국은 더 이상의 북진을 제한시키고 협상을 통해 휴전을 이루기로 결정합니다. 1951년 5월 17일 미국 안보회의에서 확정된 한국에 대한 정책은 이랬습니다. 한국 전쟁의 목적을 한국의 통일, 독립,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정치 목표와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고 휴전 협상을 통해 쌍방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킨다는 군사 목표로 분리해 먼저 군사 목표의 달성부터 추구한다. 즉 한국의 통일보다 휴전이 우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38선 부근에서 휴전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침략을 격퇴한다는 유엔군의 참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미국은 춘계 대공세에 실패해 기세가 꺾인 중공군에게 휴전 협상에 응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도 유엔 방송국의 평화의 대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휴전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휴전 협상에 완강하게 반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왜일까요? 분단이 수십 년간 고착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승만의 반대를 외면합니다. 6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은 소련의 휴전 협상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7월 2일에는 중공이 회담에 동의했고 7월 10일 첫 휴전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장은 공산군 측이 고집한 개성으로 결정됐습니다. 원래 남측 땅이었지만 당시 공산군이 점령한 개성이 협상장이 되면서 개성으로 향하는 유엔군 차량들은 합의된 대로 백기를 달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적군 보초의 통제를 받아 출입하고 협상장에서 이동할 때도 적의 무장 감시병의 감시 아래 움직여야 했습니다. 회담장에서 공산군 대표들은 승자처럼 남쪽을 향해 높은 의자에 앉고 유엔군 대표들은 북쪽을 향해 낮은 의자에 앉도록 좌석 배열을 했습니다. 유엔군 측이 회의 탁자에 유엔기를 설치하자 공산군 측은 더 높은 곳에 인공기를 설치했습니다. 동양 전통에는 정복한 국가가 남쪽을 향해 앉고 패한 나라가 북쪽을 향해 앉게 돼 있습니다. 공산군 측은 이런 광경을 촬영 보도해 자신들이 승자인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회담 개시 16일 만인 1951년 7월 26일 양측은
의제와 토의 순서에 합의했지만 현재 양측이 대치한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의 주장과 38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자는 공산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8월 23일부터 2달 동안 회담은 중단됐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랐던 미국은 군사 분계선만 합의하면 될 줄로 믿고 유엔 사령부에 공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국군과 유엔군이 1개 대대 이상의 공격 작전을 하려면 유엔군 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1952년 4월까지 전선에서는 소규모의 작전만 전개됐을 뿐 소강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1952년 5월 12일에는 유엔군 사령관 리찌웨이 대장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군 사령관으로 전출되고 클라크 대장이 후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휴전회담은 휴해와 재개를 되풀이한 끝에 가까스로 포로 처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타결했습니다. 휴전협상의 뇌관은 바로 포로 처리 문제였습니다. 양측은 휴전협상의 관건인 포로 처리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휴전협상이 시작된 지 만 1년째인 1952년 6월, 공산군의 포병 사격 발수는 하루 평균 7,000여 발에 달했습니다. 2달 전인 4월보다 무려 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중공군 병력도 57만 명에서 86만 6천 명, 72개 사단으로 대폭 증강됐습니다. 휴전협상 기간 동안 전력을 증강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군은 평양, 수풍, 부전, 장진, 허천 수력발전소 등 주요 표적을 공군기로 폭격해 심한 타격을 가하는 항공 압박 전략을 썼습니다. 휴전협상으로 그어질 군사 분계선에서 더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양측은 모든 전선에서 지형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불모고지, 고양대, 백마고지, 피해능선, 저격능선, 수도고지, 351 고지 일대에서 고지의 주인이 수없이 바뀌는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전투는 두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휴전협상 개시 직후인 1951년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치러진 피해능선 전투입니다. 피해능선은 강원 양구 북방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능선이 피로 흘러 넘쳤다고 해서 종군 기자들이 피해능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둘째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벌어진 강원도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아군은 적이 백마고지를 빼앗아 철원 중심의 중부전선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고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국군 9사단은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맞아 열흘 동안 24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 끝에 10월 15일 최종적으로 적을 격퇴하고 백마고지를 사수했습니다. 이 일전의 승패는 오로지 의지력과 인내력으로 좌우됩니다. 백마고지의 일전이야말로 우리 한국군 전체의 명예와 전투 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려있다. 나를 비롯해 우리 사단 장병 전원의 뼈를 저 백마의 산정에 묻기로 하자. 술에 취한 중공군은 내 몸에 수류탄만 들고서 기별 종대로 개활지를 새까맣게 몰려들었다. 뒤에서는 꽹과리를 치고 부구를 이고 피리를 불며 취한 병사들의 흥을 돋우었다. 중마산에 위치한 아군 53, 73 양 전차중대가 제값을 발휘한 것은 이때였다. 정확한 조준을 하여 탱크포를 쏘아날려 벌판 위에 밀집된 적의 대열을 시체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적은 무수한 시체를 방패 삼아 끈질기게 전진해왔다. 구사단 장병들은 대표를 파고 1m 전진하여 또 대표를 파면서 고지 정상에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피하간의 포격으로 온 산은 수목에 불에 타고 바위도 깨져서 무릎까지 빠지는 모래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야전삽으로 대표를 파낼 필요도 없었다. 쓰고 있던 철모로 파헤쳐도 당장 몸을 가릴 만한 대표를 만들 수 있었다. 만여 명이 사상에 이르거나 포로가 돼 괴멸 상태에 이른 중공군 38군은 전선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국군 구사단도 3,5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천지를 뒤흔들던 토성은 잠들고 비오듯 쏟아지던 총탄은 사라졌다. 이 능선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 용사들이 흘리고 간 거룩한 피는 송이송이 꽃이 되어 조국의 이름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단기 4285년 10월 6일 19, 12 중공 38군의 전 주력이 빗발치는 포열의 지원 밑에 어둠을 타서 공격해오던 열흘 동안 피와 폭탄 낙하는 30만 발을 헤아렸고 고지의 임자가 바꿔지기 24번 포탄가루와 시체의 혼성 진해는 사람의 무릎을 채우고 산용은 백마영으로 일변하여 시산혈화를 이루었으나 충용한 구사단 장병들은 솟구쳐 오르는 분노와 함께 기어코 9천여 명의 적을 무찌르고 이 땅을 지켜노라. 일찍이 조국이 위난한 어떠한 때에도 없었던 그대들의 영웅적 투지는 온 결의의 거울이 될지니 그들의 나라 위한 일편단심 여기에 새겨 백마고지와 더불어 먼 뒷날 우리 후손으로 하여금 애국의 이름 외치면서 뒤를 이어가도록 하리라. 일 년 넘게 끌어온 휴전회담은 공산군 측이 전력 증강이 필요할 때마다 일부러 트집을 잡아 지연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유지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처리 문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면서 결국 회담 시작 1년 4개월째인 1952년 10월 8일부터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유엔군 측은 포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유송환, 공산군 측은 무조건 원래 소속 국가로 돌려보내는 강제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유엔군은 그동안 붙잡은 포로를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들 중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장병, 즉 반공포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는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들의 충돌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1952년 1월 11일에는 반공포로 5,500명이 반공 청년 동맹을 만들어 강제 송환, 즉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대한민국 국회에 냈습니다. 당시 거제도에 수용된 17만여 명의 포로 중 북한으로의 송환을 원하는 사람은 7만여 명뿐이고 10만여 명은 북한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1952년 5월 7일 친공포로들이 포로 수용소장인 도두 미군준장을 납치해 인질로 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대우 개선, 자유송환 거부, 그리고 포로 대표위원단 인정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켜 반공포로 10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은 1군당 참모장 콜슨 준장을 신임 수용소장에 임명하고 기갑부대를 배치해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친공포로들은 인도주의적 포로 대우와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로 구성된 대표단 구성이라는 요구만 관철시킨 뒤 도두 준장을 석방했습니다. 폭동은 한 달여 만인 6월 10일에야 진압됐고 유엔군은 포로들을 친공과 반공으로 분리 수용해 폭동 재발을 막았습니다. 휴전회담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1951년 6월 10일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는 수만 명의 군중이 휴전 반대 벌기대회를 열었습니다. 6월 30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통일과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조건의 휴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휴전회담이 정체 상태일 때에는 휴전 반대 운동이 잠잠했지만 회담이 재개되면 벌기대회와 범국민적 반대 시위, 정부와 국회의 휴전 반대 성명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휴전회담을 반대했을까요? 첫째, 통일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울분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휴전된 뒤
또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다시 도와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유엔군 사령부가 추진하는 국군의 군사력 증강만으로는 북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안보와 황폐해진 국토재건 등 한국의 장래를 국제사회가 확실히 보증해 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휴전회담이 중단된 지 5개월 만인 1953년 3월 하순, 교착됐던 회담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휴전 반대 운동도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4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은 2군단 창설 기념행사에서 미군과 유엔군 사령부를 겨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토 통일이 이룩되지 못한 휴전보다는 차라리 중국과의 국경선으로 진격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공군을 압록강 남쪽에 그대로 주둔하게 하는 어떤 약점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유엔군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되찾아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작전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들도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강력한 휴전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유엔과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회신했지만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6월 4일 공산군 측이 포로 송환에 대한 유엔군 측 절충안에 동의해 휴전이 성립될 단계에 들어서자 국민들의 휴전 반대 운동은 더 가열돼 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8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반공 포로 석방을 단행합니다. 휴전 회담이 중단돼 있던 1952년 12월 아이젠하워가 3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휴전 회담의 돌파구를 잡기 위해 평양 원산성까지 진격할 작전 계획을 건의했지만 아이젠하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임 트루먼 행정부가 추구하던 현 접촉선에서 휴전 협정을 성립시킨다는 정책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2달 뒤인 1953년 2월 11일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대장이 퇴역하고 테일러 중장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얼음이 녹을 즈음 중공군은 서부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해 연천 북방의 불모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미 1군단이 탈환하려고 했지만 테일러 중장은 많은 인명피해를 감수할 가치가 없다며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유엔군 지휘관들은 인명 손실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지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군은 휴전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써서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1953년 3월 5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소련 수상 스탈린이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켜 75세로 사망했습니다. 권력 기반이 정착되지 못한 소련은 이제 나라 밖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깊숙이 개입한 중공군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련은 한국전쟁의 조속한 종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때부터 휴전회담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1953년 4월 6일 중공군 측의 요청으로 사전 예비회담이 개최됐고 상병포로, 즉 부상당한 포로를 우선 교환하자는 유엔 측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여 유엔군 측 상병 포로 681명, 공산군 측 상병 포로 6,670명이 송환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산군 측은 그렇게 완강하게 고집하던 포로의 강제 송환, 즉 무조건 원래 소속 국가로 돌려보내자는 주장을 접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인도 등
중립국의 감시 아래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휴전회담은 빠른 속도로 진전됐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휴전 후 국가안보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 휴전만 덜컥 성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에 수용돼 있던 공산군 포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남한에 살다가 강제로 북한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북한 출신인 포로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공산 치하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공산군이 무조건적 강제 송환 대신 제3국의 심사에 맡기자는 데 합의했지만 남쪽에 살고 싶은 반공 포로들은 인도 등 제3국의 심사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1953년 6월 8일 포로 송환 문제가 타결되자 한국 내의 휴전 반대 운동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극단적인 처방을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반공 포로들을 제3국의 심사에 맡기는 대신 무조건 석방해버리는 반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휴전회담에서 포로 문제가 합의되기 이틀 전인 1953년 6월 2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헌병총사령관 원용독 장군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휴전회담이 우리나라의 뜻과 달리 진행되고 있고 북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반공 포로들을 인도군의 심사에 맡겨 교환한다고 하니 그대로 둘 수 없소. 이들을 석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원용독 장군은 고심 끝에 제네바 협정의 전문에 나온 이 규정을 찾아냅니다. 포로 교환은 의무적이 아니다. 전쟁 포로는 그들을 관리하는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 즉, 국군의 지휘권은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맡겨져 있지만 한국은 전쟁 포로를 관리하는 국가로서 영토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의 모든 헌병은 국군 헌병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둔다고 선포하고 원용덕 사령관에게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대통령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 명령은 6월 18일 거제, 광주, 마산, 부산, 영천, 논산 등 7개 수용소에 비밀리에 하달됐습니다. 명령에 따라 35,400명의 반공포로 중 26,930명이 석방됐습니다. 탈출 도중 6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 그리고 8,293명은 탈출 기회를 놓쳤지만 이들도 1954년 1월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반공포로가 석방됐다는 사실이 보고되자 처칠 영국 총리는 면도를 하다 놀라 면도칼에 얼굴을 베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이슈였던 한국전쟁의 휴전이 공산군 측의 반발로 무산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일대 승부수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이 어떤 일이라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휴전회담을 결렬시키려고 결심만 한다면 유엔군과 공산군의 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비록 강대국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치르고는 있지만 한국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휴전협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자주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국 대한민국은 그토록 갈구했던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직후부터 끈질기게 군사동맹 체결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나자 동맹 체결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전이 되더라도 언제든 북한이 다시 밀고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동맹 체결을 주저하던 미국은 방공포로 석방을 계기로 마침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째이자 방공포로 석방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뒤인 1953년 6월 25일 미 국무부의 로버트슨 극동 담당 차관보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교섭한 결과 5가지 사항이 합의되고 한국은 유엔군 측의 휴전 협정 조건에 동의하게 됩니다. 하나, 휴전 후 한미 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 둘, 미국은 한국에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실시하며 그 일환으로 우선 2억 달러를 제공한다. 셋, 한국과 미국은 휴전 후 개최하기로 한 공산 측과의 정치회담이 90일을 경과해도 하등의 실질적 성과가 없으면 이를 거부한다. 넷, 한국군의 증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다섯, 정치적인 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동 목적에 관한 한미 간의 회의를 개최한다. 세계 최강국이 세계 최빈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은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지금도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해서는 언제든 공동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북한이 함부로 대한민국을 다시 침략하지 못하게 한 강력한 전쟁 억제 수단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2년도 채 안 돼 일어난 전쟁으로 국토의 80%가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우리의 주권을 고수해 온 국민이 최악의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크게 북돋았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위기의 순간에 과감한 외교력과 영민한 전략이 발휘된 것입니다. 휴전회담이 무르익던 1953년 6월 10일 중공군은 한국의 범국민적 휴전 반대운동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계 2차 공세를 펼칩니다. 철원과 화천 북방, 금성지구에서 정일권 군단장이 이끌던 국군 2군단 정면에 3개군을 집중 투입해 수도고지와 크리스마스 고지 등을 점령하고 약 3km를 남하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큰 피해를 보고 9일 만에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중공군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6월 18일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중공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전하기 전에 마지막 전투에서 크게 이겨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휴전회담 최종 타결 불과 2주 전 7.13 공세로 불리는 기습적 총공세가 감행됩니다. 중공군은 제54, 60, 67, 68, 21군 등 무려 5개 군단급을 투입해 국군 2군단을 포위 괴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전방의 아군이 적이 새까맣게 몰려온다 라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국군 수도사단 육군수 대령이 전사하고 부사단장 이믹순 대령은 포로가 됐습니다. 26연대 1중대 2수대는 최후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싸우다 전원이 전사했습니다. 교암산에 배치된 6사단 2연대 6중대도 7월 13일 밤 6차례나 밀고 들어오는 적과 접전 끝에 중대장 김교수 대위 이하 전 장교와 중대원 대부분이 전사하고 10명만 14일 아침에 탈출했습니다. 8사단 21연대 3대대와 10연대 3대대도 진지를 사수하며 군전해 사단의 철수를 엄호했습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2군단 다른 지역도 돌파돼 양쪽에서 포위될 위기에 처하자 국군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금성천 이남, 접근산과 백암산 부근으로 철수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중공군도 전투력 손실과 보급 부진으로 공격력이 한계에 달해 더 공격하지 못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7월 16일
국군 2군단은 8사단, 11사단, 5사단, 미군 3사단을 앞세워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7월 19일에는 금성천과 북한 간 이남 지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이 군단장은 금성천 북쪽까지 밀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휴전을 앞둔 상황이라 미팔군 사령관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휴전을 코앞에 두고 중공군의 무모한 도발로 벌어진 이 전투에서 국군은 전사자 2,689명, 부상자 7,548명, 실종자 4,136명 등 14,753명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중공군은 33,25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방아쇠만 당기는 반작용만 있을 뿐이다. 그나마 고참은 머리를 들고 총뿌리를 산 아래에 대고 갈겨대지만 매일 새로 보충되는 신병들은 머리를 철무 속에 파묻고 총뿌리를 허공에 치켜세운 채 앉아서 마구 울며 방아쇠만 당긴다. 폭발음과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무서움과 강박감이 점점 커지는데 우리 포격마저 멈췄다. 칠흑 같은 어두움, 숨소리도 없는 정막 속에서 벼랑간 적병이 코 속으로 뛰어들어오는 공포가 엄습하는 가장 무서운 순간이다. 숨을 죽이고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이때냐에 입이 마르는데 돌연 적이다! 악성 소리와 함께 후두둑 소리와 기합 소리,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솟아나는데 나는 흙먼지에 덮여 몸을 움직일 수 없다. 가느다란 시름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윽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검은 장막이 사라지면서 회색 하늘이 보이자 여기저기서 아픔을 참는 신음소리와 터지는 울음소리가 뒤섞인 곳에서 우선 흑채 먼지로 덮인 나의 몸을 여기저기 만져봤다. 끈적한 피가 여러 곳을 적셨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도 아직 살아있음이 틀림없었다. 흙을 털고 산 허리를 보니 중공군 시체들이 수없이 널려있다. 저쪽의 금성천은 어제와 다름없이 흐른다. 이미 숨져 흙먼지 속에 묻혀있는 병사, 살이 찢어져 흰뼈가 드러난 다리를 부여안고 나를 쳐다보자 울음을 터뜨리는 병사, 어깨에 관통상을 입어 유혈이 심해 숨 꺼져가는 병사 등 피와 제먼지로 누구인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전사자 2명과 부상자 7명을 후송하고 중대에 보고했다. 무계교통호에 10여 구의 중공군 시체가 처박혀 있는데 머리나 팔다리가 없거나 해가 터져 내장이 밖에 흘러나오는 등 모두 눈을 뜨고 처참히 죽었다. 이들을 팔문흥선 아래에 널려있는 적의 시체들 위에 내던지고는 오늘 밤 또다시 겪어야 하는 전투 대비 작업을 시작했다. 6.25 전쟁의 마지막 대규모 전투인 금성 돌출부 전투에서 중공군은 국군의 2~3배 병력을 앞세워 공격해왔지만 국군의 역습에 도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적의 최후 공세이자 마지막 결전,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만 앗아갔습니다. 반격 작전이 종료되던 날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78세의 노구를 이끌고 화천의 2군단 사령부를 찾아갔습니다. 2군단장 정일관 장군, 수고 많았어. 정말 이만하기가 다행이야. 공산군은 화천까지 내려와서 휴전선을 긋자는 것이었으니 그렇게 되었다면 형편이 어찌 되었겠는가. 우리 용감한 2군단 장병들이 끝까지 훌륭히 싸워 나라를 지켜준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감사의 뜻을 모든 용사들에게 전해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휴전 석 달 전인 1953년 4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북한군과 중공군은 최후 공세를 통해
85만 5,900발의 포탄을 쏘았고 13만 5,4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에 맞서 싸운 국군과 유엔군은 771만 3,900발의 포탄을 쏘았고 6만 4,7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휴전을 앞둔 마지막 전투가 이처럼 치열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학을 우골탑, 즉 소뼈로 쌓아 올린 탑이라고 불렀습니다.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서울로 대학을 보낸 부모의 한이 서려 있는 이름입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선조들과 국군 용사들, 자유우방 국가들의 군인들이 살과 피로 지켜내고 그 희생의 뼈로 쌓아 올린 인골탑이었던 것입니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7월 10일로부터 25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측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인 남일 북한군 대장이 판문점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악수도 목례도 없었습니다. 두 대표는 사무적인 표정으로 탁자 위에 놓인 정전협정과 그 외 부속 문서 등 총 18통의 문서에 서명을 계속했습니다. 서명에 걸린 시간은 단 11분이었습니다. 그 후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과 북한의 김일성, 중공의 팽덕회가 협정 문서에 각각 서명함으로써 3년 1개월 2일간 지속된 전쟁은 마침내 종막을 고하게 됐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협정에 직접 서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을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실만 남긴 채 그냥 끝내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어떤 식으로든 민족적 참화를 불러온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군 대표가 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불법 남침으로 전쟁을 시작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7월 30일 22시 현재 양측의 접촉선이 군사분계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현재의 접촉선에서 남쪽으로, 공산군은 북쪽으로 각각 2km씩 철수해 비무장지대를 만들고 새로운 방어진지 편성에 착수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그은 선이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그은 선이 남방 한계선입니다. 두 선 사이에 4km 공간이 비무장지대, 즉 DMZ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8월 5일과 9일 사이 7만 5천여 명의 포로를 공산군 측에 넘겨줬고 공산군 측은 1만 2천여 명의 포로를 유엔 측에 넘겨줬습니다. 9월 23일 유엔군 사령부는 공산군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포로 2만 2천여 명을, 공산군은 한국이나 유엔군에 송환 거부 포로 350여 명을 비무장지대의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도해 12월 23일까지 설득한 다음 자유롭게 선택한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선전포고도 없는 일방적인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 1개월 동안 남북한 인구 3천만 명 중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무려 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아빠, 엄마를 잃은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었습니다. 3천만 명 중 1,800만 명이 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84%, 가옥의 60%가 파괴됐습니다. 광업시설의 50%, 공업시설 43%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1950년에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56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사에서 6.25 전쟁은 제
1, 2차 세계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단 3년간의 사망자 수로는 세계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 정각) 한반도 전역에서 포성이 멈추고 1129일간의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휴전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은 잠시 멈춘 것이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어김없이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의 남침 야욕으로 불법적으로 자행됐습니다. 우리의 군사 대비태세가 허술했기 때문에 사흘 만에 4만 4천 명의 국군이 몰살되고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초래됐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 산타아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